오래된 친구의 전화를 보고 받기 싫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그 감정이 당신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보입니다. 그것도 아주 선명하게.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동창 모임에 나가면 오랜 친구들 얼굴만 봐도 반가웠고 고향 친구를 만나면 낡은 포장마차 구석 자리에 앉아 밤새 이야기해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지나온 세월을 안주 삼았고 헤어질 때는 또 보자는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때는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순이 넘어서면서 묘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왠지 기운이 빠집니다. 어떤 전화를 받고 나면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가끔은 한때 가까웠던 친구의 연락이 와도 선뜻 받기 싫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인 건 아닙니다. 그냥 형편이 어렵습니다. 살아온 내력이 좀 고단합니다. 그리고 그게 점점 부담스러워진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면 자책이 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나이 들수록 인심이 각박해지는 건가? 그렇게 마음을 달래보지만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가 오면 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감정을 나쁘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괜찮다고 위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 건지, 그 감정 안에 어떤 진실이 담겨 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하루가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사람의 인생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습니다. 젊었을 땐 다들 비슷비슷하게 출발합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같은 학교를 다니고 비슷한 시절을 공유했습니다. 그 시절의 우정은 진짜였습니다. 돈이 없어도 함께였고 힘들어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마다 걸어온 길이 달라집니다. 누구는 사업에 성공하고 누구는 월급쟁이로 성실하게 살고 누구는 실패를 거듭하며 가까스로 버텨왔습니다. 그 차이가 30대, 40대에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것 같았고 아직 반전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으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말이 현실적이지 않은 나이가 옵니다. 몸은 슬슬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고 수입은 줄거나 끊기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빠집니다. 그 나이에 받아드는 연락 하나하나가 예전과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이 시기에 만나는 가난한 친구는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 앞을 보지 않고 과거만 붙드는 사람,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 가난은 때로 물질이 아니라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서서히 닳게 만듭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입니다. 노후의 시간은 젊음의 시간처럼 회복이 빠르지 않습니다. 한번 잘못된 관계에 여력을 쏟으면 되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몸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예순 이후의 몸은 솔직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밤새 이야기하고 다음날 멀쩡하게 일어나는 체력이 없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하소연을 2시간 들어주고 나면 그날 저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마음이 좁아진 게 아닙니다. 몸이 바뀐 것입니다. 김재호 씨는 올해 66입니다. 30년 넘게 알아온 친구 영태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살림이 넉넉하지 않던 친구였는데 나이가 들수록 형편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식당을 하다 망하고
지인 보증을 섰다가 집을 날리고 그 뒤로는 딱히 일도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영태는 재호를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들을 때는 안타까웠습니다. 2번 들을 때는 짠했습니다. 그런데 10번, 20번이 지나자 재호는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영태의 이야기가 해가 바뀌어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이야기는 끝이 없었고 출구도 없었고 다음 만남에서도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무엇 하나 나아지는 것 없이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재호는 영태와 2시간 넘게 앉아 있다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아내가 밥 먹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재호는 대답 대신 그냥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눈치를 채고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재호는 그 조용함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왜 이렇게 피곤한가?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무거운 것을 든 것도 아닌데. 그날 밤 재호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는 것을. 가난한 친구가 싫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친구와 만나고 난 뒤에 내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몸이 먼저 말해주는 것입니다. 노후의 체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손자를 안아주는데, 배우자와 저녁을 함께 먹는데, 혼자 공원을 걷는데, 남은 생기는 그런 곳에 써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나서 더 피곤해진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번째, 돈을 둘러싼 관계는 반드시 균열이 생깁니다. 돈 문제로 얽힌 관계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각박해져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심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빌려준 사람은 기억하고 빌린 사람은 있습니다. 갚지 못한 사람은 미안함을 오래 안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멀어지거나 오히려 원망하게 됩니다. 이 구조는 수천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최순례 씨는 62살에 퇴직했습니다. 30년 넘게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받은 퇴직금이 4,2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을 통장에 넣어두고 어떻게 쓸까 생각하던 차에 오래된 친구 현숙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당장 수술비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눈이 붉게 부어 있었고 손을 꼭 잡으며 언니밖에 없어라고 했습니다. 순례는 그 눈빛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1,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꼭 갚을게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으면서 2달이 지났습니다. 현숙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례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현숙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직 회복 중이라서요. 조금만 기다려줘 하고는 말을 빠르게 끊었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현숙의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공통 지인을 통해 들으니 현숙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순례는 그때부터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돈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과 그 마음이 드는 자신이 싫다는 마음이 번갈아 올라왔습니다. 며칠은 전화를 해볼까 생각했다가 관뒀고 며칠은 그냥 잊어버리자 다짐했다가 또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된 사이인데. 그 생각이 새벽마다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결국 순례는 그 돈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퇴직금의 3분의 1이 넘는 돈이었지만 돌려받으려다 더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마음을 굳히고 나서야 겨우 밤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오래 남은 게 있었습니다. 현숙의 이름이 떠오를 때마다 올라오는 묵직한 감정. 한때 진심으로 아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돈은 때로 관계의 진짜 얼굴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보지 않는 편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돈은 처음부터 선을 긋는 것이 옳습니다. 나는 원래 돈 거래는 안 한다는 말 한마디가 때로는 우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어두운 말은 들이쉬면 몸에 남습니다. 밝은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올라갑니다. 이건 느낌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인간의 뇌는 옆 사람의 감정 상태를 흉내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덕순 씨는 올해 73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 정자와 거의 매일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정자는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하다 빚을 지고 그 빚이 결국 정자의 노후 자금까지 잠식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혼자 작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정자가 딱해서 자주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자의 이야기는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아들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 왜 자기는 이렇게 사냐는 이야기. 처음엔 그래도 건강하잖아. 그게 어디야 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덕순도 자신의 자녀들을 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명절에 늦게 오면 예전엔 그냥 넘겼는데 이제는 섭섭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딸이 전화를 이틀 안 하면 전보다 훨씬 서운했습니다. 정자에게 없는 것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덕수는 아들 내외와 저녁을 먹다가 별것 아닌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다음 달엔 좀 바빠서요라고 했는데 그 말이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밥상 앞에서 말은 안 했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생각해 보니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도 아들은 바쁠 때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은 이렇게 서운한가? 정자와 매일 통화를 시작한 뒤부터였습니다. 덕수는 그제야 알아챘습니다. 정자와 전화를 끊고 나면 자신이 늘 조금씩 불행해진다는 것을. 정자의 삶이 자기 삶 위에 겹쳐지면서 없던 불만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감정 전염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노후에는 이것이 특히 위험합니다. 이미 몸의 변화, 역할의 상실, 외로움이라는 무게를 지고 있는 시기에 주변에서 어두운 기운까지 유입되면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노년의 우울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물이 새듯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덕순이 어느 날 조용히 정자와의 통화 횟수를 줄이기 시작한 것처럼 그 파문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은 결국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관계도 나도 지킵니다. 네 번째, 내 관계가 자녀에게 짐이 됩니다. 박인수 씨는 69살입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중견 제조업체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수는 그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평생 넉넉하지 않게 살았지만 자녀만큼은 제 앞가림을 하며 산다는 게 그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 상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상철의 아들이 29인데 취업이 안 된다고. 인수야, 내 아들이 팀장이라며 한 번만 부탁해봐 했습니다. 인수는 난처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지기에게 안 된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다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그런 건 좀 그래요. 채용이 따로 있고 제가 임의로 넣을 수도 없어요라고 했습니다. 인수는 그냥 알아만 봐줘라고 했고 아들은 짧게 네라고 답하고 끊었습니다.
그 짧은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인수는 느꼈습니다. 아들은 며칠 뒤 인사팀에 조심스럽게 물어봤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상철에게 그 결과를 전했더니 상철은 그래, 뭐 별 수 없지라고 했는데 그 말투에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얼마 뒤 공통 지인을 통해 들으니 상철이 인수가 아들한테 제대로 말도 안 했나 봐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수는 그 말을 전해 듣고 며칠 동안 밥맛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체면보다 아들을 불편한 자리에 세운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통화할 때 예전과 무언가 달랐습니다. 어색하지는 않은데 뭔가 한 겹이 생긴 것 같은 느낌. 한 번의 전화로 오래 쌓아온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얇은 금이 갔습니다. 노후에 내가 맺는 관계는 단순히 나의 관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든 자녀와의 사이에 그 관계가 파고들 수 있습니다. 자녀와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다면 내 주변 관계를 먼저 단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부모가 그 선을 지켜야 자녀에게 불필요한 짐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5번째, 비교는 노후를 가장 빠르게 소진시킵니다. 형편이 다른 친구와 자주 만나면 반드시 비교가 생깁니다. 이건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세진 씨는 올해 68입니다. 작은 농기계 부품 가게를 30년 운영하다 아들에게 물려주고 지금은 소일거리 삼아 텃밭을 가꾸며 지내고 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진 않지만 빚은 없고 아내와 둘이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면 항상 어색해집니다. 형편이 어려운 친구 몇이 꼭 섞여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은연중에 비교가 시작됩니다. 세진이 여행 다녀왔다는 말을 꺼내면 친구 하나가 좋겠다. 우리는 그런 거 못해 합니다. 손자 이야기를 하면 자식들이 잘 챙겨주나 봐. 부럽다 합니다. 악의는 없습니다. 그냥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세진은 그 말을 듣고 나면 자기 삶을 솔직하게 꺼내놓기가 눈치 보입니다. 즐거운 일도 작게 말하게 되고 좋은 소식도 주저하다 흘립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세진은 창밖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친구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그래도 낫구나.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친구의 고단한 삶이 자신의 위안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래 알아온 사람인데, 진심으로 좋아했던 사람인데, 세진은 그 감정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모임에 가기가 싫다는 것. 그 사람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가면 자신이 싫어지기 때문에. 비교는 어느 쪽이든 사람을 소진시킵니다. 한쪽은 위축되고 한쪽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두 사람 모두 모임을 마치고 나면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관계에서는 현재를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밥상이 얼마나 따뜻한지, 오늘 아침 햇살이 얼마나 좋았는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남의 삶과 내 삶을 견주느라 지금 여기가 흐릿해집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도 병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대부분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5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몸이 먼저 아는 신호, 돈으로 균열이 가는 관계, 말이 물들이는 감정, 자녀에게 넘어가는 짐, 가리고 비교가 만드는 소진. 이 5가지는 사실 하나로 이어집니다. 노후의 시간은 유한하고 그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쓰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래된 친구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관계의 밀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던 사람을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돈거래는 처음부터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바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 모두가 삶의 무게를 남에게 얻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해도 따뜻하고 어려워도 긍정적인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오히려 더 힘이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형편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형편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만나고 나면 내가 가벼워지는가 아니면 무거워지는가. 그 기준 하나면 충분합니다. 어떤 노후는 만남으로 채워지고 어떤 노후는 비움으로 채워집니다. 가득 채운 것처럼 보이지만 늘 허전한 사람이 있고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관계에서 옵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 누구의 말을 들으며 하루를 마치는가. 노후는 두 번 오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이 지나면 다시 오늘 아침은 없습니다. 봄볕이 드는 창가에 혼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시간이 작은 것 같지만 노후에는 그 시간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행복은 생각보다 조용한 곳에 있습니다. 소란스러운 관계를 하나 내려놓는 날, 그 자리에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창한 결심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주 그 사람의 전화를 한 번만 늦게 받아보시는 것. 바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잠깐 생각해 보시는 것. 이 대화가 끝나고 나면 나는 어떤 상태일까를 먼저 떠올려 보시는 것. 오늘 저녁 밥상 앞에 앉으실 때 오늘 내 곁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지를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하실 수 있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달라질 때 내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이면 노후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 작은 선택이 오늘부터 가능합니다.